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깼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보일러를 그냥 잔뜩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그래서 저도 독감 예방주사하고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좀 안 좋긴 안 좋으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잠깐 지금 아픈 게 낫지 나중에 한번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 좀 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락되시면 요즘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독감 예방주사 무료로 접종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코로나도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연세가 안 돼서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시다 그러면은 돈 조금 쓰시고 예방주사는 좀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자연에 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자연에 맥없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좀 따뜻한 그런 날씨 되면 좋겠고 따뜻한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아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진아 기자 칭찬하는 댓글들이 잔뜩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막 이렇게 혼냈는데 요즘에는 사랑해요. 잘하고 있어요. 네, 이런 댓글들이 많아져서 역시 이진아 기자가 식구들을 다 풀었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수다맨, 수위 있는 남자 최준평 교수와 함께 여러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저희 수위 읽는 남자는 이게 글씨로 대본 같은데 글씨로 써놓으면 다 이해를 하지만 듣기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의 발음도 좀 후지고 그래서 아마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수다맨 수요일마다 우리가 만나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남자 수다맨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베프의 촉 사건 사고 소식 듣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진아 기자 좋아요. 잘 읽고 있던데요. 잘 하던데요. 이진아 기자님 우리 잘 사귀어봐요.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동희 기자를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써니님, 한동희 기자 어디서 뭐 할까요? 섭외해봐요. 보고 싶네요. 그러는데 한동희 기자는 뉴스마트에 있고요. 정치부에서 네. 열심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동희 기자 그 천공 때문에 고발당한 거? 전혀 걱정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아까 제가 예방주사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방주사 얘기를 해주십니다. 고은숙님, 저도 7순이 넘어 공짜 독감 접종했습니다. 박경직님, 나는 주사 공포증이 있어서 주사 못 맞아요. 김진영님, 저는 주사는 잘 맞는데 침은 질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지매님, 동접 1만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써니님도 동접자 1만 명 가자 이제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섬선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간만에 보는 즐거운 그런 또 닉네임이네요. 지금 주사야 공포증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들 맞았다는 얘기들도 사실은 되게 많고요. 역시 우리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사 맞으세요. 예, 괜찮아요. 맞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진아 기자도 예방주사 같은 거 맞았나요? 아니요, 아직 안 맞았는데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나도 그때는 안 기온차가 맞았어요. 자, 첫 번째 이슈 얘기하겠습니다.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 어제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8일차였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재명 수사 가지고 또 공방이 날카로웠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네, 12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거의 모든 국감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지적했고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 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관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좀 점입가경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던데 일단 보죠. 김만배 신앙님 씨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뭐 자기네들 엄청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것 같다. 김만배 씨가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신앙님 씨는 김만배 씨의 부고를 보고서 연락을 하면서 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만배 씨가 전화번호 바꿨는데 그 부고 전화번호는 옛날 번호여서 이게 안 맞는다,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검찰 측 주장인 것 같고,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김만배 씨가 그 부산저축은행의 몸통이라고 혹은 내지는 뭐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 씨한테 미리 말을 했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 커피 얘기 내가 하겠다, 양해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수원지검에서 아주 그냥 탈탈 터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정석 검사 얘기가 나옵니다. 네. 처가 식구들 뭐 조회를 원래 했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지금 사건들이 많이 있던데 이렇게 공권력이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이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인 거고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 특활비 가지고 난리치던 검찰 자기네들은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날카로운 잣들 들이대면서 자기네들은 그냥 맨날 봐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자, 법사위 국감에서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면서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빈털터리 수사 무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송 지검장이 그랬더니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의혹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한 것인데요. 위장 전입 그리고 세금 체납, 사적 신원 조회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2차장 검사는 위장 전입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중앙지검장도 막 직접 등판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하던데 요즘은 제가 옛날에 연수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배웠던 그리고 변호사 초창기 할 때에 알고 있던 그런 거하고 다 달라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우리는 피해사실 공표는 정말 안 되는 거고 또 나한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정당한 거면 그거는 꼭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착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하지 말게 해야 되고 우리 그런 게 있었고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기본은 지켜지자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지 저는 정말 우리 동네 우리 법조계의 이 상황 자체가 이 분위기가 물이라고 하자부터 물이 너무 나빠졌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밑에 변호사들부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분들부터 좀 이상한 행동 많이 하더라 사적인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더라 이제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행안위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죠. 네, 행안위에서도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도지사 시절 의혹 및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공세를 퍼붓자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취임 후에 법카 사용이나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 관시를 통해 경기도 자체 검사를 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냐? 네, 감사를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 지사는 법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오기 전에 감사했고 결과에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임 후 법카 사용. 이런 거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 검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3분에 걸쳐서 검찰이 주장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이 대표의 그런 공소 사실 같은 거를 이제 검찰이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총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민간업자의 발생 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이며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검찰이 니네가 지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느냐? 이게 요점이겠죠.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윤 대통령 선거 패배 후에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또 자유연대, 헌법같이 이런 걸 주장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이야말로 국민통합의 기제다. 국민통합위가 헌법 가치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이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이제 보궐선거 참패 후에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들을 처음 만난 자리여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어쨌든 여당 지도부들이나 여당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계시고 특히 당과 정의 소통을 아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문까지 하셔서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당 적을 버리지 못하고 오로지 국민의힘 당 사람들만 바라보고 지금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판 여러분들이 많이 했지만 콧방귀도 안 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지 국민의힘 당만의 대통령은 아닌데 맨날 국민의힘 사람들만 만나고 편한 사람들만 얘기하고 껄끄러운 얘기는 듣기 싫어하고 선거에 졌을 때에도 약간 이체이탈 해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얘 한 명은 살려줄 테니 나머지 니네들이 책임져 꼬리 자르게 하고 이런 태도 매우 옳지 않다 이 얘기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 열면서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또 뭔가 행보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역시 좀 문제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민간정보위원 등 한 90여 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제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해 왔는데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라면서 함께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당의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통합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명직이 지난번에 다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이제 임명된 당직자가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좀 말을 세게 했더니 김대호님께서 노변에게 지금 필요한 건 면책 특권이다. 그러게요. 저도 여기 앉아서 말하면 좀 면책해지는 그런 거 하면 제가 더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날이 언제 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소수 몇 명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된다. 우리 어제 뉴스마트에서 말했지만 29.5% 나왔잖아요, 지지도. 그러시면 안 되죠, 대통령인데. 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가 옳다, 내가 지금까지 한 방향대로 잘 됐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선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선거도 아니었고 프라임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우리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 뿐 총선에서는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과연 그렇게 될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최진풍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또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상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산삼 순백 광고입니다. 지리산 7년근 산양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든 산삼 순백입니다. 순백, 이미지가 너무 좋죠. 여기 또 맛있다기보다는 몸에 좋은 산삼 합치고 나니까 정말 최고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제품은 지난 추석 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벤트 자체가 연장이 된 그런 상품입니다. 저희들에게 광고 문의가 왔을 때는 연장된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실은 다른 유튜브 나갔을 때 접하고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걸 드셨던 분들이 모두 다 좋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거는 조민 씨가 무슨 제품을 하나 팔면서 몸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서 광고가 과장됐다 하면서 유튜브 못하게 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제품 많은 분들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다행히 우리 뉴스마트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이벤트 그리고 신제품 산삼시대 한 박스까지 추가로 중장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박스를 한 박스 가격에 드시게 되는 건데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제 환절기잖아요. 요때 요거 드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몸이 잘 받아요. 이 체질 개선도 좀 되는 것 같고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온라인 구매 후기가 6,000건 이상이랍니다. 만점에 가까운 평점도 나왔고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들한테 제품 구매한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6,000건 이상이나 이렇게 후기를 남겼다는 거는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이 좋은 제품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자, 산삼순백으로 온 가족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거 어떨지.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보약을 자주 우리 엄마가 먹여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뚱뚱해지긴 했지만 잔병 치료는 많지 않고 아주 체력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잊지 마시고 본인의 몸을 좀 생각하시고 부모님 생각하시고 애들 두뇌 회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드시면 좋겠고요. 직장일 하시는 분들도 이거 드시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매품 산삼시대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유사품하고 혼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무 교수님하고 다시 이야기 제대로 하겠습니다.
써니님이 괜찮아요. 광고해도 좋아요. 그러시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광고를 해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산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가장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어딘지, 판로가 어딘지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많이 팔게 하는 거, 그게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좋은 제품은, 나쁜 제품 말고 좋은 제품은 제가 적극적으로 광고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한번 체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열을 내주는 얼굴이 두꺼운 남자입니다. 열받을수록 발음이 정확해지죠.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뭐 한약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고.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얘기 왜 같아. 나 녹용 같은 거 어렸을 때 많이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그래서 알겠는데. 나하고 내 동생하고를 많이 먹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둘 다 이렇게 아픈 적은 없어. 그러니까 아픈 적이 없다 그러면 되지 왜 뚱뚱해졌다고 근데 얘기하세요. 뚱뚱해진 것도 사실 왜냐면 별로 안 뚱뚱해요. 우리 막내는 그렇게 많이 안 먹였는데 걔 혼자 날씬해 우리 집에서. 아니 노변에서 뚱뚱한 거 아니야. 오늘따라 또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런 분이 이러지 않는데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냐면요. 네, 솔직히 말해줄게요. 뭐 또. 내가 노영이 TV를 만들었다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10명한테 보냈어. 뭐 안진걸, 뭐 배상훈도 보냈어요? 임세훈 당연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보냈더니 이상민까지 보내고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보냈지. 그다음에 시사의 품격, 뭐 윤선희 씨, 그다음에 박진영 씨 다 보냈거든. 근데 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불러만 주세요. 이러는데 딱 이 아저씨 한 명만. 이 아저씨. 이분 한 명만. 안 됩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와 진짜 나쁘다. 그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꼭 참자.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돈 준다 말을 안 하니까 저랬겠지.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원래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절대 안 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내 말이 맞잖아. 사적인 대화를 여기서. 사적인 대화는 어쨌든 있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이 일단.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또 그렇다고 속에 없는 말 하거나 거짓말 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의 말을 믿어요. 여러분. 네. 솔직히 좀 좋은 말 하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좋은 말 안 하고, 아니, 자기 이익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좋아요? 무슨 소리야. 진짜. 알았어요. 예. 예, 민망할 테니까 그냥 그건 내가 민망해요. 민망한 거 맞잖아요. 안 민망해요? 빨리 민망해야 얘기해. 되는 건데. 너무 사적인 대화를 여기서 자꾸 왜 얘기하냐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뭐 맨날 뭐 공적인 얘기만 합니까? 공적인 얘기해야 돼요, 여기 여기는. 힘들게. 빨리 알았어요. 네. 자, 공적인 얘기 해봅시다. 네. 윤앤율님. 네. 진봉님 오늘 완전 귀엽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하루방님. 역시 최 교수님 소신 하나는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그 소신이 소신이 있죠. 뭡니까? 돈 진봉. 뭔 소리야. 일정이 많았어요. 알았어요. 끝났어요. 자, 국감에서 가짜뉴스가 네.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방통위나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터뷰를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가짜뉴스 종합 대책까지 내놨는데 사람들이 방통위, 방심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팀장급 사람들이 도대체 규제를 하라고 하는 바로 그 가짜뉴스가 그럼 뭐냐. 그거부터 알려줘라.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죠. 저도 맨날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본인들이 듣기 싫은 얘기하면 가짜뉴스입니까?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자, 가짜뉴스 규제, 가짜뉴스가 일단 첫 번째 뭐냐 궁금하다. 두 번째, 그럼 그런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를 제재해야 되고 하는, 규제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알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우리 법이 되게 촘촘하게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들여다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제대로 규정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뭔가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짜뉴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지금 논의된 바가 없고,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가짜뉴스 규제한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내려진 게 없어요. 네. 첫째는. 그러니까 왜냐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개념을 누가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위험한 게 어디서 그걸 정의하는 거냐면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에요. 정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이 가짜뉴스가 어떤 거다 규정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언론 기사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다 낙인을 찍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 네, 네. 언론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비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가짜뉴스야, 이건 가짜뉴스가 아니야, 이걸 정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비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본인들한테 비판적 입장을 내는 언론사들의 기사는 다 가짜뉴스로 치부하겠죠. 맞아요. 그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가짜뉴스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아직 없지만 그 개념 정의도 전문가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권력기관이 이런 가짜뉴스 개념이 뭐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권력기관이 특히 정의하는 거는 그 권력의 잣대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거는 진짜, 아닌 그렇죠. 거는 가짜, 그렇게 할 수 비판하는 있다는 거는 거죠. 가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근데 순수하지 않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방통이나 방심에서 이게 가짜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냐? 없어요. 없어요. 지금 방심에서 뭘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44조 7에 대해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예요. 이 불법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네네. 뉴스가 아니에요. 온라인상의 개인이 올리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막 그 AI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에다 목소리 입혀가지고 마치 그 사람 얘기한 것처럼 한다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근데 뉴스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언론의 역할이 권력기관, 그게 정부든 뭐 용산 대통령실이든 그런 정보기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치부해서 처벌하게 되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공적 업무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 정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외하고 개인이 올린 정보 중에 혹시나 이렇게 뭐 조작이 됐거나 아니면 왜곡이 됐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올렸거나 이랬을 때 그걸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정보통신망법이에요. 네네. 여기에는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9월, 올해 9월,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까지 한 번도 인터넷 신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 그건 왜 이 정보통신망법이 44조 7에 의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올려놓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만든 정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처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언론에 대해서는 그걸 자체를 아예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인터넷 언론사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냐면 인터넷 신문 심의 자율 기구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신문사 자율기구? 네,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왜냐면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개입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언론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거기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기관이 두 개나 있어 지금. 근데 왜 방심위가 나서서 이걸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요. 더 나아가서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언론중재법 개정하려고 했더니 누가 제일 극명하게 반대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죠. 그래서 못했잖아요. 입에 거품을 물고 벌금 좀 올리자고 했더니 네. 그건 못 올린다고 언론자의 침해라고. 가짜뉴스가 뭐냐 그러면서. 당연하죠.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웃기잖아요. 누워서 네. 침 뱉기지 내로남불의 전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가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어떻게든지 없애고 억압을 해가지고 그런 언론사들이 본인에 대한 비판, 즉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쓰지 못하게 만들려는 압박 수단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언론 통제지 이게 무슨 언론 자유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방심위 법무팀에서도요 자체 그 조사를 해봤어요. 법무팀에서 그 인터넷 신문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근데 아세요? 바뀌었잖아, 팀장을 그랬더니. 바꿔버렸어. 아니 웃기잖아. 팀장 바꿔가지고. 네, 그 다음엔 또 입장이 바뀌어. 네, 입장 바뀌어.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해. 저도 사실 방통위원회 산하에 있는 작은 소위의 위원이잖아요. 통신소위, 방송소위. 네, 제가 소위의 위원이잖아요. 아, 그래 현재? 네. 오, 안 잘렸네? 네. 오늘 이게 밝혀지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혹시?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미 밝혀진 게 지난번에 어떤 제가 안 좋아하는 의원이 네. 노영희를 왜 거기다 넣었냐.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를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거는 자기들한테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적대시하는 거 옳지 않고 그건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니고 특히 방심이 웃기는 게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 정보들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게 입장이었는데 입장이었어요. 갑자기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었다? 뭐 담당자가 바뀌고 이제 담당자가 대책이 바뀌었죠. 바뀌면서 갑자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팀장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어져. 네. 이게 그러면 아니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요. 바꿔지는 거잖아요 지금. 네. A라는 팀장이 할 때는 이게 문제 있다. 인터넷 신문은 심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팀장 딱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해도 된다.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니까 가짜뉴스 나쁜 불법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일부러 흐트러뜨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퍼뜨려서 사람들이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건 옳지 않은 건 맞는데 그거를 왜 권력기관이 서로 사전에 통제하고 심의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이 규정을 이런 식으로 여기 적용해가지고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옳지 않다. 이 얘기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모든 유튜버들이나 이 언론사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한테까지 또 과징금도 매기고 별별 압박과 회유와 협박 이런 거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형 언론사들이 아니고 다들 고만고만한데 위에서만 이렇게 누르고 자꾸 압력을 행사하면서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고요. 윤앤율님께서는요. 말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언론과 법을 가지고 사적으로 장난치는 법조인들, 먹거리를 장난치는 사람들 단죄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중처벌 등 극형에 가까운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룬두창님께서 이분은 행동을 보여주시네요. 딱 후원해 주시면서 최진봉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진봉님은요, 본인이 힘든 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모셔다가 비례를 만들어주세요. 이건 되게 좋아해, 속으로. 그러나, 내가 나서서 유세해야 돼, 내가 나서서 뭐 해야 돼, 이건 절대 못 합니다. 오늘 뭐 나를 공격하는 날이에요.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줬잖아요. 내 말에 거짓이 있어야 한치라도? 없죠?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네르바 사건, 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 소원 판결문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허위 정보조차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나온 그런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과징금을 확정했습니다. 방통위 방심위에서 JTBC하고 MBC가 허위 보도, 뭐 인용 보도 잘못했다 이러면서 과징금 아주 그냥 최대치의 과징금을 지금 매겨버렸고요. 방심위에서는요, MBC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심의하는 그 과정에서 여권이 추천했던 의원이 김우석 의원, 그다음에 야권이 추천한 의원이 김유진 의원이 있는데요. 이 두 명이 전부 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방심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국민권익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에서 김유진,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심위원들의 추천 단위가 6대3 구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의장, 대통령 이렇게 세 군데 추천을 하는데 야당이 3명, 여당이 6명이에요. 6대3 구조예요. 그 중에 이제 김유진 위원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추천을 받았기에 지금의 야당이에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김유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민원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민원연의 사무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전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이 사람을 제척 사유를 둔 거예요. 심의 내용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유진 의원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서 그때는 위원장이 묵살을 한 거야. 뭐 권익위에서 왔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원연 출신이니까 당신은 진보적일 거야 또는 정권이 비판적일 거야. 그러니까 이 심의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추천을 왜 정부 여당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여당 측이겠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김무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옛날에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분은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여러 번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송에 보수 패널로 나와서 패널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네, 설명을 네. 더 안 해도. 네. 이분이 이제 그러면 MBC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 그러면 공정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이 사람을 좀 빼달라. 재척 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선입견을 갖고 있고 MBC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빼달라고 했더니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그럼 투표해 볼게. 그래갖고 위원들이 만나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대 3이라니까? 그게 무조건 그쪽이 뭐 그렇게 그렇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통과를 네, 시킨 거야. 네. 그냥 김희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건 뭐냐면 왜 위원장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냐. 자기한테 문제를 제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그렇지. 김우석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문제 없다고 자기들끼리 손들어서 투표해가지고 끝내버렸어. 이게 형평성이 있냐는 거예요, 대체. 없네. 그러니까 없지. 당연하지. 없네요. 내 말이 틀린 적이 없거든. 어쨌든 둘 다 문제를 삼으려면 둘 다 재척을 시키든 그렇죠, 아니면 둘 다 그렇죠. 문제가 안 돼야 돼.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심에서 기본적으로 추천 단위가 여야가 구분돼 추천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니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이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구조잖아요. 물론 절차상으로는 뭐 서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이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긴 해.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기 전에 여당 추천위원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눠요. 누구를 하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구를 찍으면 그 사람을 하지 않겠어요? 네. 호선을 한다 하더라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로 보면 지금 6대 3이라고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제 있다고 해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100번. 왜냐면 어차피 추천 단위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추천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민원연에서 활동한 게 왜 문제가 되죠? 모르겠어요. 나는 나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활동 많이 했고 그렇죠. 지적도 많이 해줬고 다른 기관에서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언론을 좀 통제하려고 하고 편파적으로 하려는 거를 막아주는 어느 정도 순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곳에서 활동한 사람이 좀 더 공식적인 그런 라운드에 와가지고 이 규정을 조금 만들어 보고 얘기해보고 좀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추천해서 지금 와 있는데 그렇죠. 그게 그 과거에 그런 행적 때문에 사실 거기 와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애기 태어나자마자 아무 활동도 안 했던 애기들만 갖다 앉혀놔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따지면.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사람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요. 민원연이라는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 더 공정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더 그러니까 훨씬 더 공정하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좀 더 순수하게 당연하죠. 논리적으로 하겠죠. 따지면. 김유진 의원 같은 경우가. 예. 아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왜 이걸 제대로 말해주고 반박해주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나 아니면 권력기관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 어떻게 이제 억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심위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방통위도 그렇게 방통위도 네. 보세요. 정원이 5명인데 2명만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진무 교수는 그래서 내가 방통위 가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솔직히. 무슨 말씀이세요? 최민희 의원을 빨리 보내라고 그러면 알겠어요. 임명을 안 하잖아 최민희 대통령이. 의원 임명 안 해요. 그것도 정말 심각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대통령은 왜 직무유기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죠. 몇 달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자, KBS 차기 사장 후보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명 제청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거 지금 KBS 내부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은데.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정말 짜증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네, 첫째는 네,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하면 원래 최종 재가는 누가 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사회에서 어떤 후보를 뽑아서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데 어제 재가를 해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MBC처럼 이 권한대행 직무집행 정지를 인정을 해줬으면은 네.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판단이 곧 나와요. 그럼 나오는 거 보고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이거를 않고. 나오기 전에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왜? 나올까 봐. 그래야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각하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얼마나 꼼수냐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봤다가 정말 판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고. 네. 두 번째, 이사의 운영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이사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의 10월 결선 투표요. 그렇죠. 세 차례까지 진행.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간 네. 거야.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 명의 이사, 지금 현재 여권 추천 이사가 네. 입장을 바꾼 거야. 자기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자기가 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석 이사장이 어떻게 해버렸어? 사내를 선포해버렸어. 원래 그냥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 결선 이사회를 투표를. 휴회해버렸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서 이사를 바꿔가지고 다시 열었어요. 네.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그 당시에 만약에 3명이 그때 후보였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과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2명만 넣고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걸 정지를 시켜버렸다고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럼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바꿔서 다시 했어. 그러니까 임시이사를 열어서. 박민 씨에 대해서 비토할 것 같은 움직임이 포섭이 되니까 결선 갑자기 투표를 안한 거야. 휴회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 사이에 이거는 도대체 이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사장이 이렇게 식으로 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한 여권 추천 이사를 이사가 바꿨어요. 그러면 좋다. 내가 아예 이 사퇴. 여가 더 많은 이 상황 자체를 바꿔서 뭐 동수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본인이 그냥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과반을 넘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그렇죠. 거죠. 양쪽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임명제청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새로운 이사를 또 임명을 한 거야. 네, 여권 이사를 임명해서 네, 과반수를 네, 만들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 한 사람, 왜냐면 나머지 경쟁자 한 사람이 또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결선 투표에 올랐던 나머지 후보 한 명이 사퇴했고 이사가 교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규정에 보면 1차적으로 투표가 과반수가 안 되면 나머지 최종적으로 올라온 2명을 낳고 결선 투표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돼, 그날. 근데 결론을 안 내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 박민희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자기 휴회를 해버리고 다시 임시 이사회를 며칠 있다 열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그건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 사람을 아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물러났죠. 사임을 했고 그 자리에 여권 이사 한 명을 또 추천을 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5.18 관련된 발언이나 아니면 그게 논란이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다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과반수장이 나오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 박민희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불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위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KBS 사정이 지금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KBS 수신료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56억 원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었다. 예.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 어이구 이거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당연히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지겠어? 공익적 내용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시청률 안 나오는 프로그램 안 해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KBS 입장에서 그렇죠. 수신료를 받아서 그 수신료 가지고 시청률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네. 공익적 요소가 강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프로그램 만들겠냐고 이제 안 만들죠 당연히. 그렇죠.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극적인 방송 만들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료의 그 수신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요. 8월 23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9월에 33억 3천만 원 각각 네.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이번 달까지 만약에 이제 더 줄어들게 되면 52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기도 지금 KBS 수신료도 문제인데 전 JTBC 사태가 더 예. 걱정스러워요. 제가 JTBC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지금 안 나가요. 근데 그 당시에 한창 손석희 사장 휘하에서 이 촛불 시민들의 활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JTBC
심각한 적자다 그러면서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요. 손석희 사장은 아예 이제 그냥 딱 잘라버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도국 인원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JTBC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사실 손석희 사장이 사장직을 그만두고 이제 순회 특파원처럼 이렇게 일본에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형식적으로 나간 거죠. 네, 사실은. 그 사이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왜 왜냐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시청자들이 외면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JTBC가 갑자기 이렇게 신뢰도 1위 회사였는데. 그럼 왜 그랬겠어요? 그때 언제였습니까?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 손석희 사장 떠나고 나니까 완전히 논조가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부터 안 나갔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아, 전부터였나? 그래요? 저도 아무튼 잘렸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JTBC가 그 당시에요. 지금 MBC가 시청률 1위지만 예전에는 MBC가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 않았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MBC를 망가뜨리는 예전의 사장들 그 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노조 탄압하고 언론 장악하고 정권의 옹의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MBC랑 KBS 시청률이 뚝 떨어졌어. 대안으로 누가 나서요? JTBC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태블릿 PC도 처음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비판적 논조로 계속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냈던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시청률 1위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거는 언론사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지막 부분 들어가면서 상당히 쇠락기로 들어섰는데 이유는 뭐냐면 논조 자체가 너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비판적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던 목소리에서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미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가기도 하고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도 왜 나왔겠습니까? 스스로 나가게 거기서. 해요. 그렇죠. 봉지욱 기자도 거기 있다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봉지욱 기자를 막 비판하는 기사를 써.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100명 정도를 희망 퇴직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네. 이제 국별로 인원을 좀 할당하지 않았겠어요. 보도국에 30명이 할당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 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3,400억 원이요. 지금 부채가. 부채가 3,400억 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JTBC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JTBC가 원래 중앙일보에서 그렇죠. 같은 그거 계열사인데 계열사예요. 지금도. 처음에 만들어져서 한창 이 신뢰도를 쌓을 때는 중앙일보의 간섭이 별로 없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한테 정권을 네. 준 거잖아요. 네, 홍석현 맞아요. 회장이. 네. 그래서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손석희 사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간섭을 자체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사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사의 역할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네. 결론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석희 씨가 나간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손석희 사장이 왜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건 전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장이라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장이 정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때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석현 회장이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간섭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홍석현 회장이 갖고 있는 보수적 성향, 뭐 그분이 보수적 이사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런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논조를 보면 그렇다고 보니까요. 그런 견해가 계속 압박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영향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장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눈치 안 보고?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MBC랑 대통령실에서 날리면 도어스핑 이거 가지고 지금 한참 난리가 났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MBC는 탑승 불허,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아주 희대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MBC가 그때 탑승 불허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보도를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심위가 그 MBC의 탑승 불허 사건을 취재했다고 MBC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게다가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신장식의 신장개업도 또 같이 신장기업은 TBS 아니에요? 어쨌든. 신장식의 원래 뉴스 하이킥이죠, MBC는. 뉴스 하이킥, MBC는. 예.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또 역시 한번 좀 제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정부랑 여권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를 얘기를 했던 곳이 지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MBC 탑승 못하게 한 거 맞잖아요. 네. 틀려요, 그게? 근데 그거를 왜 취재해서 보도했다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MBC가 탑승을 불허당한 거 맞잖아요. 네. 정부에서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못 탔어. 그래서 못 탔습니다. 얘기했더니 그걸 징계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뭐 징계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아니, 무슨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실관계 얘기한 거잖아. 다른 언론사들은 다 탑승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날리면 보도 때문에 어쨌든 그 이유를 해서 그것 때문에 탑승을 불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허당했다, 못 타서 민항기 타고 갔다. 이렇게 보도한 걸 왜 징계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요. 뭐 이해를 못 하겠어. 뭐든지 자기들한테 비판적이면 징계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그거를 징계한다고 하면 또 진짜 징계가 되는 거야. 왜 방심이가 그런 걸 그냥 거수기처럼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방심위가 아까 제가 말씀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런 것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6대3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을 거기에 보내고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정치권이 그들을 보내고 정치권이 그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배가 돼주니까 자기를 임명해주고 추천해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충성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낼 때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말 잘 들을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결국. 두 번째,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해서는요. 자, 커피를 누가 타줬냐? 이게 잘못됐어요. 좋아요. 잘못된 거 인정. 그러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나요, 지금? 법적으로 그게 무슨 조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커피 타준 거 잘못해서 그거 좋아요. 그건 비판하세요. 그거를 잘못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기상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가짜 뉴스예요? 그건 아니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어느 한 부분에서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네. 바로 잡고 비판하면 돼요. 왜 그걸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느냐? 근데 다른 내용,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관련해서 연관돼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수사한 적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재판한 적 있습니까?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네. 그걸 의혹 차원에서 보도하는 게 왜 그게 가짜 뉴스죠?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김만배 신한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했던 라디오 프로그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는 경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 정부의 자사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보던 MBC에 대해서는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왜 공정성 뭐는 위반을 근거로 공정성 위반을 근거로 법정 제재를 추진하게 되었다. 처분이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달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JTBC 사무실 한상진, 봉지은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전부 다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이제 JTBC는 적재폭이 커서 지금 다 자르고 있고, 손석희 사장과는 완벽하게 결별했고, 그분 모셔갔었던 상황인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뭐든지 보도하는 회사들은 다 걸려버리게 되고, 주인의 경고 같은 거 먹게 되면, 법정 제재 먹게 되면 나중에 감점. 감점 되잖아요. 네, 재승 2심사에서 재승인한테. 감점 대상이 돼요. 이야, 정말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똑바로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을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사장을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이사들을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법적 문제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뭐 이사 바꾸고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거 책임 안 지겠어요, 나중에? 네. 저는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정권 맞습니다. 바뀌면. 네. 자,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지금 없어진 네, 프로그램인데도 없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인데도 과거에 했었던 것을 이유로 해서 좀 주의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들이 네.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이렇게 막 법정 제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론들이 어떻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권이 말로가 좋은 적이 없었어요. 전영 노을님, 전두환도 이런 억지는 안 부리던데요. 작은 평화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돌아올게요.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단추장님께서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민주 유튜브 지켜야죠. 민주당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민주 유튜브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들 재원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엄혹한 시기를 그래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 그래서 광고가 필요하다. 자,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밤이나 뭐 새벽이나 이럴 때는요. 010-7611-3303으로 문자 주시면 그 이후에 연락드려서 서로 날짜를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연락이 되고 연결이 되니까요. 연락하셔가지고 정말 궁금한 점 혹은 급하게 뭔가 질문이 있으실 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배프의 추억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좀 답답하고 복잡하고 좀 시절이 하수상한데 괜찮아요? 뭐 저야 뭐 이제 책 쓰고 또 고고하게. 고고하게? 네. 세상 그 세상을 좀 더러움과 예. 더러운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좀 떨어져서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뭐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쓰고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이제 자문도 해주고. 그래요. 예. 야, 완전 신선노름하시네. 그렇죠. 부럽네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만들었다. 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해당 위원회 중에 위원 한 명이 절도 혐의가 있어요. 옷을 훔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6일 날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을 했는데 그 수도권의 한 당협위원장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랑 그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똑같아 갖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저 여자분. 혹시 제가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여러 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이 관련된 사건은 작년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수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혐의 내용은 비교적 명확해요. 즉심 넘어가서 뭐 한 거기 때문에 관련 그 보도 내용도 많이 나왔고 지역 정가에서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을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 아니면 저기 한동훈 장관은 몰라요. 몰랐던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6일 날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얘기된 건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이게 자문위원회가 발표돼서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진에 한동훈 장관 옆에 서 계신 분이잖아요. 아니 이 여성분은 자기가 그런 일을 벌였으면 스스로 얘기를 하고 물러나야지. 그렇죠.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 이게 자체적인 자정 능력도 없나? 이게 솔직히 이런 일이라고 하면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김필여 씨고요. 경기 안양 동안을 당협위원장입니다. 당협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왜 옷을 훔치죠? 옷이 없나? 그러니까 본인은 11월에 그냥 옷을 입고 나왔다 깜빡 입고 3개월 뒤에 돈을 줬다 그래요. 근데 그럼 이제 조사를 해본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황정근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그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위반, 네. 법규 준수 및 이런 규칙상 이거 위배된다. 그래서 당원권 3개월 징계를 의결했어요. 아니, 의결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옷을 훔치냐고요, 도대체가. 아니, 본인은 그냥 입고 나온 거라니까요. 훔친 게 아니라. 아니, 왜 옷을 입고 나오냐고요. 참. 돈을 안 내시고 그냥 잊어버렸나 보죠? 잊어버렸는데 3개월 뒤에 돈을 주셨대요. 근데 이제 내용은 200만 원을 주셨대, 200만 원을. 원래 옷값보다 더 많이 줬다?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절도. 그죠? 예, 그런 예. 절도잖아요? 즉시물에 즉시물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물이 예. 다 인정이 돼버린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옷값을 왜 즉시 안 주고 또 나중에 줬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늦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좀 뭐 황당하다. 이게 도벽이 있으신 분인가요? 아, 이분이? 전혀 모르죠. 몰라요? 전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분은 그 안양 쪽에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초의원도 지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안양 교도소 쪽에도 그런 관련된 이 교정교화,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런 데서도 이사장이세요. 그걸로 이제 지금 가신 그렇죠. 거거든요. 마약 퇴치 본부. 예, 근데 이사장으로. 예. 야, 이사장까지 하는 분이 왜 이랬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종류의 인사가 다 이렇게 실패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니 이게 이렇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리고 적어도 당윤리위원회에서 이 정도 결정할 정도면은 이거 오래 걸린 건데, 한 3개월은 걸렸을 텐데. 그렇죠. 3개월 걸린 거죠.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이거 무시하고 추천을 한 건지 네.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갖고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이런 인상 검증에 한동훈 대해서 장관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다는 한동훈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은 본인의 이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서 초창기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사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인은 그 기초자료만 넘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기초자료 넘긴 게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교정정책 자문. 그럼요. 네. 본인이 결정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기본 상식 수준에서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좀 조금 답답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답답하죠. 한동훈 장관님 왜 그러실까요? 그 똑똑하신 분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예술에 나가시려나?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경찰청장 국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경찰 조직 개편, 집시법 개정안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윤희근 청장 취임 이후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국민들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물리력 사용 횟수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 물리력에는 이제 뭐 고춧가루, 있죠. 캡사이신 같은 거 이런 것들 뿌리고 뭐 때리는 거, 진압하고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된 거죠? 50%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집회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윤 청장이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과잉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너무 억압적으로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아니,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집회 시위 형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기본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그럼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지금 이 얘기예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이. 국격이 떨어지게 집회하니까 우리도 국격이 떨어지게 진압한다라고 하는 이게 거죠. 심리학적으로 우리 다 네. 아는 얘기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이 자꾸 혼내주고 때리고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잡게 되면 똑같이 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승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심하게 그렇죠. 자기가 당했던 만큼 주겠다.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심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시집살이 더 시킨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자가 아닌가. 후자가 될 가능성이 이거 높죠. 되게 근데 옳지 않죠. 이 한 국가의 경찰 권력을 가진 사람이. 특히 이제 그 경찰청장 같은 그 국가의 그 기관장은 특히 정보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편향되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이제 경찰청장 출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특히 정보경찰들은 집회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관리의 대상으로 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보장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해갖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혼내주고 못하게 하고 이러는 그럴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상 기본권이 뭔지, 그 기본권 중에 우선하는 기본권이 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기본적으로 그 집회 시위는 당연히 이런 이건 허가제가 아닙니다. 네. 헌법상으로도. 근데 이제 그걸 그리고 허가제처럼 운영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렇게 불편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지금 보면서 물리라고 행사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청장은. 집회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느낀 거 있는데 정의사회 구현 그러니까 신부님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어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딱 처음에 나오는 기사가 퇴근 시간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회 시위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고 이게 바로 이 정권의 시각이다. 집회 시위와 관련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오로지 질서 유지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뭐 질서 유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더만 어쨌든 그런 시각이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요. 차만 운영되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도로라는 데는 네. 집회도 할 수 있고 차도 갈 수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 도로가 차가 다니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있어요. 차를 우선해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죠. 사람이 우선이지. 우선이고 그렇죠. 거기에 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는 그래서 집회도 할 수 있고 물론 다만 불편하죠. 근데 그거는 선우차의 그러니까 1차 이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그다음에 이거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못 하는 거죠. 우리 법원에서는 다 해놨는데 그렇죠. 법원은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죠. 다 해놨고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해놨고 그렇죠. 대법원도 예. 해놨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거 당연히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걸 인정한 건데 경찰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니요, 원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인정했는데 갑자기 그렇죠. 이번 예, 정부에서 그렇죠. 인정 안 하는 예. 거죠. 자, 그런데다가 시행령으로 집시법을 어떻게 좀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해서 뭐 기자회견 같은 거 못하고 시위 같은 거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한테 주는 겁니다. 네. 필요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집시법 12조인데 네, 그거를 이제 임의로 설정해 버리는 거죠. 여기 주요 도로야. 그렇죠. 여기 주요 도로야. 네, 그럼 주요 도로가 아닌 데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허가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법원이나 헌법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이건 헌법의 취지를 배반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현황과 관련해서 얘기한 거는 요 정도까지이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 속의 코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역사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이건 오늘 파일럿 형태로 한번 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현안에 이어서 매주 수요일 만나는 배프의 초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어떤 분야에서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 범죄와 범죄가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실제 그런 것들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배상훈 소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만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역사 프로파일링 주제는 아동학대라고요. 예.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11,970건으로 2018년 대비 약 3.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정인이법 아시죠? 이 아이를 학대한 이 부모에 대한 이 정인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형량이 늘긴 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대책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국회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상당히 아동학대 검거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전에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검거가 사실은 많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이 제일 많고요. 물론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유형상으로는 신체 학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서학대. 신체학대가 8,000건인데 정서학대는 2,000건이니까 사실 4대1 정도 높은 거죠. 주로 이제 가해자는 부모가 제일 많습니다. 16,000명 정도고 대부분이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정인이 사건도 대부분 그런 형태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조선시대에도 아동학대 범죄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범죄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시각이 다른 것은 가정내, 가정외를 여기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엄격하게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엄격하게 다뤄졌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의 아이에 대한 살해 혐의로 참형, 뭐 아시다시피 참수형이 되겠죠. 12세 이하의 여자아이에 대한 성범죄는 교수형. 그리고 연산군 때는 11살 의붓딸을 성범죄한 아버지는 참형. 뭐 이런 형태로 상당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다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아이들의 인권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그렇게 큰 처벌을 안 받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생각이었는데 예, 그렇지 않죠.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가 이 사건이 있었네요. 조선시대 때 예. 노비가 아이를 유기해서 돌로 눌러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왜 이 양인의 아이를 함부로 살해했느냐, 이걸 이유 삼아 칼로 그 사람 아이를 죽여버렸고, 그렇죠? 12살 이하 여자아이를 강간한 사람에게도 교수형 그렇죠. 이런 게 성립이 됐고요. 강간죄 같은 경우는 특히 11살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역시 사형으로 죽음으로 책임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최종심은 왕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에도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심은 국왕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방관이 함부로 죽였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금 다른 것은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어떤 뭔가 이제 좀 뭐 신체를 훼손하고 이런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미신에 따라서 특히 아이들에 대한 신체 훼손 행위가 많았고 이게 채생절할이라고 해서 채생절할. 그러니까 신체를 잘라서 가져가는 행위죠. 아이의 신체를 잘라서.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종실록 같은 데에서는 뭐 손가락을 끄는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그 명종 때는 여자아이의 손가락 2개가 잘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일종의 미신 같은 거라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이 조선 왕조에서는 심각하게 다뤄갖고 이 일을 대역죄인에 준하는 우리가 보통 능지처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심각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를 다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런 범죄들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되게 끔찍하네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중종실록에 있는 기록이라는데 어떤 사람이 관찰사 유세침 집에 10살 된 종을 산속으로 유인해서 2 손가락을 끊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을 찔렀다. 근데 아이가 그래도 참 생명력이 강해요.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기록도 있었고요. 그렇죠. 명종 1년에는 3살 여자아이의 손가락 2개가 또 잘리는 사건이 있었고 명종 15년에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여 살을 베어내고 우물속에 몰래 던진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나중에 차명을 당했는데 그렇죠. 이게 전설의 고향 보면 옛날에 그렇죠. 예. 뭐 누구가 아픈데 어린아이에 뭘 잘라서 먹이면 낫는다 예, 뭐 예. 이런 전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내 다리 내놔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결되는 그렇죠.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막기 위해서
왕실에서 특히 이제 조정에서 심각하게 이런 범죄를 다루고 극형에 처하는 형태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더 이상 이런 거를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역죄인에게 내리는 능지처사, 신체를 6부분으로 찢어서 각 지방에 보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적 사고에 젖은 이 사람들이 아동을 유인해서 신체를 잘라내는 일을 멈추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아동에 대한 범죄를 심각하게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전에는 그런 아동에 대한 범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상식은 잘못된 상식이 되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현재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원래 우리 형법에는요, 사실은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막 봐주는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은 어때? 이러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걔네들한테 처벌이 필요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사고방식으로 애들에 대해서 부모가 함부로 하더라도 그걸 그냥 많이 봐주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지금의 법상으로도 아동 범죄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이제 아동 범죄에 대한 아동 학대라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네.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관련된 어떤 수사 조직이라든가 네. 전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과거식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 라고 하는 거 과거는 통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처벌만 가지고는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닌 부분인 거고, 그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럼 그걸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죠. 특히 이제 뭐 경찰청의 용해인 의원실에서. 의원실에서 경찰청에서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 사실 되게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APO라고 해서 학대 예방 경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을 APO라고 부르는군요. 예. 말하자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대상으로 예방하고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경찰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도 경찰관의 수가? 2021년엔 737명에서 네. 2020년엔 707명. 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죠. 올해 같은 698명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이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대처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네. 실제로는 그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이게 좀 갑갑하다는 거죠. 맞아요.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에 대한 범죄를 제일 혐오하는 게, 애들은 힘이 약하고 네. 어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어른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를 너무 싫어하고, 네. 노인 범에 대한 학대도 마찬가지로, 노인은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의 앞으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입니다만, 이 옛날 걸 보니까 그래도 조선시대가 생각보다 이 아동학대를 다루는 그런 그게 지금보다 오히려 더 선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그 생각이 좀 달랐죠. 달랐네요. 예, 예전에 네네. 달랐죠. 네. 근데 실제로 정의 사건도 아시겠지만은 APO가 이제 전문적인 형태의 수사가 안 되는 바람에 정의 네. 사건이 묻힐 뻔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이런 전문적인 경찰관을 좀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냥 공연불이 돼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만약에 괜찮으면 한 몇 번 더 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보고 더 재밌게도 해보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속 좀 시원하게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문 교수, 랩 너무 재밌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응원해 주시면 제가 최 교수에게 전달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김필성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친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